아, 조용히 하고. 자, 이거 오늘 나눠준 프린트 61페이지 펴도록 합니다. 이제 단원이 또 바뀌어가지고 에너지와 발생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요 단원은 좀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4-5시간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제목과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어떻게 발생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너지가 송전되는 과정까지 정도 이렇게 배우게 되고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에너지를 발전하는 과정 중에 핵에너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조금 더 자세하게 뒤에 다루게 됩니다. 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송전 과정입니다. 송전 과정. 예, 그 송전. 아니 근데 같이 적어보니까 웃겨가지고. 그 송전 과정은 조금 어려운데 오늘 합니다. 그래서 그 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발전소에서 발전이 되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송전하는 과정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전기의 원리인데요. 요 부분은 여러분이 예전에 전자기 단원에서 패러데이 법칙 할 때 제가 마지막에 좀 자세하게 다루었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 자석이 있는 요 공간 안에 이제 코일을 회전시킵니다. 회전시키면 요 일정한 자기장 중에서 요 코일이 이루는 면적의 수직인 방향 성분이 계속 바뀌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사인 세타 혹은 코사인 세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변하게 되니까 자속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에 따라서 이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되고 주기적으로 변하는 교류 전류의 형태로 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다름 아니라 이제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떤 에너지로 회전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발전 방식이 나뉘어지게 되고요. 실제로는 요 코일에 축이 달려 있고 요 축 끝에는 이 프로펠러 형태의 이 터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빈을 물로 돌리거나 혹은 바람으로 돌리거나 혹은 이 고압의 수증기로 돌리게 되면 이 전기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공통적인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발전 방식이 이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 크기와 방향이 변하는 이 전류, 교류 전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원에 따른 발전 과정을 한번 볼 텐데요. 요거는 그래도 여러분이 뭐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 세 가지 발전 방식이 지금 아마 요즘도 요 세 개가 제일 비중이 클 겁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요 화력하고 원자력이 거의 우리나라 발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수력은 뭐 신재생에너지에 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이 댐이죠. 댐에서 이제 물의 낙하를 이용해 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주 에너지원은 화력은 화석 연료고요. 화학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죠. 석유나 석탄 등이 대표적인 예고요. 천연가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원자력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텐데 우라늄하고 플루토늄이 이제 주 원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력은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물의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를 얻어내게 되고요. 근데 이 최종적인 단계를 보면요, 결국에 화력이나 원자력은 결국엔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여가지고 그 고압의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거고요. 이 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터빈을 돌립니다. 물의 흐름으로. 그럼 최종적인 단계가 이제 요 터빈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뭐 요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이거는 대충 보면 그냥 풀립니다. 이 부분은. 그렇죠. 하고 있죠. 괜찮아요. 자, 전기에너지의 수송에 대해서 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 전력이란 개념을 대략 알아야 되겠는데요. 이 전력은 영어로 파워입니다. 파워. 그래서 P라고 표기를 하고요. 단위 시간당 소비하는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 뭐 발전소의 입장에서 보면 단위 시간당 생성하는 에너지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단위 시간당 공급하는 에너지 해서 결국 시간당 에너지의 흐름이 요 전력이 되겠습니다. 1초당 몇 줄을 쓰느냐, 1초당 몇 줄을 보내느냐, 이런 것들이 전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에너지의 단위를 시간의 단위로 나눈 거기 때문에 줄 퍼 세컨드가 되겠고요. 이걸 줄여서 또 역시 과학자 이름을 따서 와트라고 합니다. 넘어갑시다. 이 전력 공식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전력은 전류와 전압의 곱이 전력이 됩니다. 요거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궁금한 사람은 유튜브에 검색하면 되겠죠. 자, 단위 정도만 제가 얘기해가지고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일단 전류 같은 경우에는 1초 동안에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전하량이 되겠고요. 그래서 단위가 쿨롱 퍼 세컨드가 되고요. 줄여서 암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는 거꾸로입니다. 암페어를 먼저 썼었고요. 근데 전류가 시간에 따른 전하의 흐름이라는 건 나중에 밝혀진 겁니다. 이 전압도 정의를 보면요. 이게 조금 더 어려운데요.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여기까지가 전위고요. 이 전압은 전위 차이입니다. 그래서 1쿨롱당 전하가 갖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가 전압이고요. 어쨌든 단위로 보면은 1쿨롱당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이 줄 퍼 쿨롱이고요. 근데 이런 개념을 알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볼트라는 단위로 써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볼타의 이름을 따서 볼트라고 하고요. 이 두 개 한번 곱해 보십시오. AV가 됩니까? 떠올랐어요. 잠깐 잊고 있었는데 옛날에 뭐 AV 파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나? 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AV를 보면 뭐 파워가 납니까? 뭐 이러면서 했던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의도한 건 요 두 개를 곱한 게 아니라 요 두 개를 곱한 겁니다. 요 두 개를. 요 두 개 곱하면 뭐가 됩니까? 줄 퍼 세컨드가 되죠. 그래서 시간당 에너지 단위가 나오죠. 저는 그거 말고 이거 하려 했었는데 여기 이게 IV 하면 로마자 4잖아요. 그래서 4 미안합니다. 살기 힘들군요. 자, 근데 전력 공식을 보면요, 이 전력은 전류와 전압의 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옴의 법칙을 이용하면 V = IR이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V랑 I랑 R 중에서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세 개 중에 두 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죠. 세 가지. 예. 3C2가? 알았다. 여기서 V 대신에 IR을 집어넣으면 I의 제곱R이 되고요. 모르겠다. I 대신에 R분의 V를 넣으면은 R하고 V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R분의 V 제곱으로도 전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 뷰도. 자, 근데 요 세식은요, 여러분이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외우는 거를 정말 이 병적으로 싫어해가지고 절대 외우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것하고 요것만 외워가지고 여기 막 넣고 이렇게 했었는데 억울하게도 계속 쓰다 보니까 외워지더라고. 이게 되게 분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씨 안 외울라 했는데. 여기 근데 신기하게 그냥 이게 쓰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약간 요령을 알려주면 자주 보면 됩니다. 알았다. 넘어갑시다. 석기 저 계속 저 상태가? 밥은 먹었나? 오늘 밥이 너가 싫어하는 거대? 맛있어? 나도 이제 갈수록 생선이 맛있어지더라. 맛있죠? 맛은 있죠. 그 맛이 좋은가 안 좋은가가 문제지. 알았다. 네. 변학기 봅시다. 자, 이 페이지는요, 딱 봐도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최대한 어렵게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학기 한번 봅시다. 변학기. 자, 이 부분은 근데 여러분이 진짜 시험에서 되게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문제를 조금 꼬아서 내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식 하나하나의 의미를 조금 명확하게 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우선 변압기의 원리부터 볼 텐데요. 변압기는 말 그대로 이 전압을 변화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휴대폰 충전기죠. 휴대폰 충전기 같은 경우에 220V를 5V로 바꿔주죠. 5V입니다. 출력이. 그래서 그 안에도 이 장치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구조를 보면 요게 이제 철심입니다. 철심. 얘가 강자성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코일이 두 개가 있죠. 코일 하나는 요 오징어 눈가리처럼 생긴 게 전원장치입니다. 전원장치. 그 다음에 요거는 저항인데 가전제품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전구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력을 공급을 하죠. 그래서 이 전원장치에서 전력을 1차 코일에 공급을 하면요. 여기에서 교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합니다.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생길 때 이 자기장이 철심을 따라서 그대로 이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철심은 자기장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요. 자기장이 이렇게 생길 때는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자기장이 막 이렇게 바뀌면은 여기서도 자기장이 막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닫혀 있는 고리 내에 자기장이 변화하는 상황이니까 자속이 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뭐가 생기겠습니까? 유도기전력에 의한 유도전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때 생기는 유도기전력을 V2라고 하면 여러분 요 회로는 어떻게 보면 좋으냐 하면 여기에 교류 전원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데 요 교류 전원의 전압이 V2인 요 상황이라고 상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유도기전력을 패러데이 법칙을 통해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죠. 여기 보면 요 1차 코일에 감긴 횟수가 N1이고요. 그다음에 2차 코일에 감긴 횟수가 N2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에 유도기전력이 생기는 경우입니까? 여기에 유도기전력이 생기죠. 그래서 V2가 유도기전력이고, 그래서 유도기전력 V2는 감긴 횟수 N2 곱하기 이 자기선속의 변화율 이렇게 됩니다. 근데요, 요거를요 거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만드냐 하면 이렇게 철심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감긴 횟수가
N2인 코일이 있는데 여기에 전원 장치를 연결하는데 요 전원 장치의 전압이 V2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N1만큼의 코일이 감겨 있고 여기에 이번에는 저항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완전히 대칭적인 경우잖아요. 대칭적인 경우니까 여기서의 자기장 변화나 여기서의 자기장 변화나 패턴이 똑같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과 이 상황은 대칭적으로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얼마겠습니까? V1. 예, V1이 됩니다. 그럼 이 V1이 이번에는 유도 기전력이라 볼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도 기전력식을 세울 수 있겠지? 네. V1은 이제 N1에 비례하겠죠? 예, N1에 비례하고 그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에 비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경우가 대칭적이기 때문에 요 가로한 값은 어때요? 같죠? 그렇기 때문에 요 두 식을 연립해 보면 요 좌변은 좌변으로 나누고 우변은 우변으로 나누면 V1 대 V2가 뭐가 됩니까? 예, N1 대 N2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이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으로부터 나온 식이고요. 항상 성립하는 식입니다. 이 식은 자, 요게 이제 변압기에서 중요한 하나의 식이 되고요. 또 하나의 식이 더 있는데요. 여러분이 다루는 변압기는 전부 다 이상적인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압이 바뀌는 과정에서 전력 손실이 없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전력은요, 지금 나와 있는 물리량을 보니까 이 전압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나와 있지. 그럼 전류하고 전압으로 전력을 표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원 장치에서 공급되는 전력이 1차 코일에 전달이 될 텐데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V1이고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I1이니까 1차 코일에 전달된 전력이 얼마예요? I1 V1이 되겠죠. 그럼 이게 2차 코일에 전달됩니다. 그럼 2차 코일에 전달된 전력은요. 2차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이 V2입니다. 그리고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I2니까 2차 코일에 전달된 전력이 뭐예요? I2 V2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으니까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I1 V1은 I2 V2와 같다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은 그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부터 나온 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규정해도 됐어요. 예. 오메 법칙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전류가요. 오메 법칙에 의해서 전압에 의해 결정된다. 그거 오메 법칙은 뭐냐면요. 어떤 저항에 전류 I가 흐르고 거기에 전압 V가 걸릴 때 그 V하고 I하고 R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예, 뭐 원인과 결과 이런 식이라기보다는 전압과 전류와 저항 사이의 관계식이고요. 이제 전류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처럼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유도기 전력에 의해서 전류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광전 효과처럼 그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류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도 오메 법칙 성립합니다.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V2 이퀄 I2 곱하기 요 저항 R입니다. 아니요, 상관없어요. 다른 저항을 연결하면 달라집니다. 전력은 그대로 되고 다른 값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연결하는 전자제품의 그 방식하고 회로하고는 사실 좀 다릅니다. 이건 좀 가장 단순한 형태로 이제 회로를 만든 거고요. 근데 이제 가정에서는 사실 좀 달라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 같아요. 그 가정에서도 220V로 유지가 돼요. 220V로. 그렇기 때문에 요 가전제품의 저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땡겨오는 전력이 달라집니다. 예, 땡겨오는 전력이 달라지는 경우에. 그래서 문제마다 달라요. 문제마다 그냥 전원 장치가 나와 있으면 대체로 전압이 일정한 조건이고, 근데 문제 자체의 조건에 여기서 공급되는 전력이 같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쓰면 되고요. 그거는 사실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 그때 나올 때마다 설명할게요. 근데 제가 이제
확실히 얘기해 둘 것은요. 요 두 식이요. 항상 성립하는 식이고요. 근데 항상 성립하려면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될 게 요 두 식은 항상 1차 코일 그리고 2차 코일하고 관계된 물리량들입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좀 조심을 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V1하고 V2는요. 정확하게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자 또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V1, V2입니다. 그리고 N1, N2는 뭐 당연히 가문했으니까 코일밖에 없겠지. 그리고 I1, I2도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여기에요. 전압이 총 4종류가 나온 겁니다. 실제로는 전원장치의 전압이 있고요. 그 다음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있는데 요 전원장치 1차 코일 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전압이 곧 이 전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회로도요.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V2인데 여기에 하필이면 저항 하나만 딱 연결돼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도 V2 이 두 개가 연결돼 있잖아. 그러면 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합친 게 그거를 명확하게 잘 써야 됩니다. 저항이 두 개 있으면 ohm의 법칙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 걸리는 전압 이꼴 이쪽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이 녀석의 저항이 되고 이쪽에 걸리는 전압은 이쪽의 저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기서 ohm의 법칙이 성립 안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근데 ohm의 법칙은 여러분이 그 다루는 문제 상황에서 보면 되고요. 근데 실제로 실험해 보면 성립 안 합니다. 간단한 ohm의 법칙도 실제로 안 맞는데, 그 도선의 저항도 있고 전지 내부의 저항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ohm의 법칙 실제로 실험해 보면 진짜 안 맞아요. 잘 안 맞는데, 근데 여러분이 문제 푸는 상황은 ohm의 법칙 항상 성립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거는 다음에 문제 나올 때 그때 한번 따져 봅시다. 요 부분은.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연립해 보면요. 결국에 요 식을 보면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가 감소하죠. 그래서 전압의 비하고 전류의 비는 반대가 됩니다. 여기 V1 대 V2는 I2 대 I1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연립해 보면 요거는 전류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I1 대 I2는 N2 대 N1입니다. 요것도 항상 성립합니다. 항상 성립한다는 거는 요 물리량들이 전부 코일과 관련된 물리량일 때 그거는 의심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패러데이 법칙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잖아. 이게 틀릴 리는 없으니까 요거는 믿어도 됩니다. 요 식은. 근데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전류하고 전압을 바르게 넣어야지 성립을 하는 거예요. 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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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예. 예. 그때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생기는 전류가 약해져요. 제가 여기 가문수를 많이 했을 때잖아요. 가문수를 많이 하게 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하고 여기에 그 전압이 증가하게 되면 전류가 증가하네. 잠시만. 예. 그렇게 돼요. 맞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에너지 보존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여기서 공급되는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전원장치는 전압이 일정한 장치지 전류가 일정한 장치가 아닙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220V에 콘센트 꼽잖아요. 그럼 선풍기 꼽은 상태에서 미풍했을 때랑 강풍했을 때랑 공급되는 에너지가 달라지잖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는 그 순간에 1차 코일에서 전달하는 에너지하고 2차 코일에서 받는 에너지가 같다라는 게 에너지 보존이에요. 상황이 달라지면 그 에너지 자체, 전력 자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차 코일에 전류도 많이 흐르고 다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더 많이 땡겨오는 거죠. 그래서 콘센트에 많이 꼽으면은 그 전력을 더 많이 땡겨와가지고 그 열 많이 나고 불 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알겠죠. 예, V. 예. 네. 지금 끝나진 않네. 1차 코일에서 이게 네. 전류가 딱 통하면 네. 자기장이 정해졌잖아요. 예. 근데 저 철심을 따라서 자기장이 예. 2차 코일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의 자기장으로 2차 코일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 철심이 없어도 요 녀석이 자기장을 이렇게 주변에 공간에 만들잖아요. 그럼 여기 유도 전류 생깁니다. 근데 요 철심이 그걸 더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그 얘가 없으면요 거리가 멀잖아. 그러니까 요 중심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는 내부의 자기장이 제일 세거든. 근데 요 외부의 자기장 변화로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철심을 박아주면 가장 센 내부의 자기장이 이쪽으로 전달이 되니까 좀 더 손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변압기 같은 경우에 변압하는 과정에 에너지 손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에너지 손실이 없다고 보는 거고, 요 철심 자체도 결국에 그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장을 좀 더 온전하게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예. 예, 갔다 오세요. 예, 질문이 많은 건 좋은데요. 좋습니다. 송전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도록 합시다. 앞선 변압기 내용을 잘 이해했다라는 잘못된 가정하에 송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하면요. 여기가 이제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 혹은 발전소 인근에 있는 이제 송전하기 직전에 전압을 바꾸는 변압기이고요. 요게 이제 송전선입니다. 고압전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보통은 이제 인적이 드문 산과 산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기 가까이가 안 걸린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여기 여러 단계를 사실 거치지 않고 그냥 한 단계만 표현했는데 요거는 변전소라고 봐도 되고 이제 가정에 도달하기 전에 주상 변압기 전봇대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전압을 낮춰서 이렇게 보내주죠. 요게 이제 송전선이고요. 요 송전선의 전체 저항을 그냥 하나의 저항값 스몰 r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일단 얘는 값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죠. 얘는 일정합니다. 물론 뭐 온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 있겠지만 일단 일정하다라고 봅시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개념이 요 P0인데요. 요 P0는 요 1차 코일의 전력이자 2차 코일의 전력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입니다. 자, 근데 요 녀석을 일컫는 말이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이걸 송전 전력이라 하기도 하고요. 이게 신기하게 문제마다 막 표현 방법이 다양합니다. 어떤 문제는 송전 전력이라 했다가 어떤 문제는 생산 전력이라고 했다가 또 어떤 문제는 공급 전력이라고도 합니다. 예, 이름이 많죠. 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느낌은 다 비슷하지. 뭐 발전소에서 만들어져서 최초로 보낸 전력이라는 느낌이 옵니까? 예, 생산 전력, 공급 전력, 송전 전력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데요. 요걸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요 전압들 중에서 일단 요 V1하고 V2는 각각 여기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인데요. 여기서 특히 여러분이 중요한 전압이 뭐냐면 요 전압입니다. 전압. 그 발전소에서 송전하기 직전에 변압하는 변압기 안에 있는 그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요거를 이 송전 전압이라고 합니다. 예, 요거는 없습니다. 요거는 송전 전압이라고 다 하더라고요. 요거는 앞에 송전 떼고 그냥 전압을 높이면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긴 한데 이제 송전 전압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 저항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제가 그냥 P 손실이라고 적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제외하고 가정에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요 P는 딱히 이름은 없는데요. 최종적으로 이제 전달된 전력인데 요거부터 먼저 정리를 하면 요거는 그 생산된 전력에서 손실된 전력을 뺀 만큼 전달이 되겠지. 그럼 우해야 되겠노? 얘를 줄여야 되겠지.
얘를 줄여야지 얘를 늘릴 수 있죠. 예. 쓸 수 있는 양이 늘어나죠. 예. 더 많이 생산하면 되죠. 예, 뭐 그러면 됩니다. 예, 모든 게 해결됩니다. 많이 생산하면 돈이 많이 들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이 발전소의 변압기에서는 우리가 전압을 높여서 보낸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압전선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전압을 높여서 보내는데 전압을 높여서 보내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얘를 줄이기 위해서잖아요. 손실 전력. 근데 손실 전력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VIR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나타내야 되는데요. 일단 하나는 선택할 수가 있겠네요. R을 선택하는 게 낫겠죠. 왜냐면 R은 안 변하니까. 안 변하는 거는 뭔가 좋잖아요. 예,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럼 결국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I 제곱 R을 쓰느냐, R분의 V 제곱을 쓰느냐. 이제 요 두 선택이 남은 겁니다. 근데 이제 요 회로를 잘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 가운데 있는 회로를. 요 가운데 있는 회로를 분석할 때 전력이 전달되는 순서가요. 여기서 생산된 전력이 1차 코일을 거쳐서 2차 코일을 거쳐서 갑니다. 그러면 요 회로에서는요. 요 부분이 전원장치라고 보면 돼요. 전압이 V2인. 그러면 전압이 V2인 전원장치에 요 저항하고 그 다음에 주상 변압기에 있는 1차 코일하고 두 개가 연결되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송전 전압은 요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하고 다릅니다. 요게 이제 그 포인트인데요. 요 전압은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하고 요 그다음에 요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합친 거지. 요 송전선에만 걸리는 전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R분의 V 제곱을 쓸 때 그 V는 그 써도 됩니다. 틀린 식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R분의 V 제곱을 쓴다고 했을 때 그 V는 V2가 아니에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I는 어떤지 봅시다. I 전류는요. 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요. 결국에는 여기에 흐르기도 하고 여기에 흐르기도 하죠. 네.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또 여기에 흐르는 전류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전류를 쓰는 게 더 유리합니다. 손실 전력을 쓸 때. 그래서 일정한 값인 저항과 그 다음에 발전소의 변압기에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이기도 한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이용해서 손실 전력을 씁니다. 그래서 손실 전력 공식을요. 거의 여러분 그 공식처럼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I 제곱 R을 쓴다. 이렇게요. 그래서 요 그림에서는 그 I가 I2죠. 그래서 I2의 제곱에 R 이렇게 됩니다. 손실 전력은.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로 와서요. 그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의 송전 전력, 공급 전력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I1 곱하기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V1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I2,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V2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손실 전력과의 관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I1, V1을 쓰는 것보다 I2, V2를 써야 되겠지. 그래서 요 발전소에서 공급되는 전력, 이 공급 전력은 I2, V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요 두 식의 연결고리가 뭐가 됩니까? 요 I2가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전력을 생산하더라도요. 전압을 높인 채로 보내면 전류가 작은 채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전력이라도 똑같은 100이라도 10 곱하기 10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20 곱하기 5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전압을 2배로 보내면 전류는 절반으로 보낼 수 있는 거죠. 같은 전력이지만. 전압을 10배 높이면 전류는 10분의 1인 채로 같은 에너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일정하잖아요. 얘는 일정한데 전압을 높여서 보내면 똑같은 전력을 보내는데 전류는 작은 상태로 보낼 수 있으니까 손실 전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송전 문제는 요 두 개를 공식처럼 좀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럼 마저 뭐 정리를 해 보면요. 요 손실 전력은 I2 제곱에 R이 되겠죠. 그래서 I2는 요 식으로 정리해 보면 송전 전압분의 생산 전력이 되겠지. 그래서 V2분의 P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식을 보면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우리가 일단 좀 전에 우리가 한 요 송전 전압을 높이는 방법이 있죠. 손실 전력 줄일 수 있고요. 송전선의 저항을 줄이는 방법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줄일 수 있죠. 우리 집 옆에 원자력 발전소 지으면 이 송전선의 저항 엄청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두껍게 이 송전선을 깔면 이 손실 전력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아니면요 초전도체로 깔아가지고 맨날 액체 질소를 부어줘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손실 전력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거고요. 제일 값싼 방법이 있습니다. 전력을 생산 안 하는 거죠. 예. 전력을 생산 안 하면 손실 전력이 0이 됩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가장 돈이 안 드는 방식이에요. 대신 이득도 없는. 근데 이게 진짜 합리적인 방법이긴 해요. 그 에너지를 소비를 줄이면 손실 전력도 줄어듭니다. 덩달아서. 근데 이게 좀 한계가 있으니까 제일 어째 보면 값싼 방법이 전압을 높이는 방법이고요. 요것 때문에 처음부터 송전 방식이 교류로 이제 채택이 된 겁니다. 예, 변압을 하려면 변압기의 원리가 전자기 유도잖아. 전자기 유도가 되려면 변화하는 자기장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류 전류를 쓰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직류 변압기도 발명이 되어 가지고 최근 몇 년 전에 그래서 이제 직류 송전이 각광받고 앞으로 200년 뒤에는 직류 송전 시대가 열린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게 직류 송전의 또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남해로 가는 전력은 직류로 해저 케이블로 직류로 송전이 된다 하더라고요. 왠지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지금 이제 빨리 해야 됩니다. 예. 누구도 쉬는 시간에 하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예, 빨리 요 예제를 풀어봅시다. 자, 문제는 시간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풀어볼 거고요. 마치 그렇게 해주는 것 같지만 원래 계획이 다음 시간에 푸는 거였고요. 예. 자, 오늘 예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문제에 있던 예시인데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이 가의 경우와 나의 경우에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손실 전력의 비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송전 문제는 이렇게 딱 두 개씩 있죠. 그거를 탁탁 써가지고 그냥 어째 보면 매뉴얼대로 푸는 방식을 여러분이 하는 게 어째 보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총 몇 개의 식이 나오겠습니까? 예, 각각 두 개씩 해서 네 개가 나오겠죠. 예. 자, 여기 일단 상황을 읽었습니다. 가의 경우에는 송전선의 저항이 R이고요. 그다음에 공급 전력이 P0, 송전 전압이 V0인 상황입니다. 근데 나는요, 보니까 저는 문제 풀 때 이렇게 합니다. 똑같은 거는 박스나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얘는 변화가 없죠. 예, 공급 전력은 똑같이 보내는데 송전 전압이 2V0고요. 근데 그것만 바뀐 게 아니라 송전선의 저항도 ER입니다. ER. 이때 이제 손실 전력의 비를 구하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식을 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전류가 필요하잖아. 예, 전류가 필요하니까 전류를 각각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I가 I나 이렇게 둔 거고요. 이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이자 발전소의 변압기의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가의 경우에 공급 전력은 발전소의 변압기의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2차 코일에 걸리는 송전 전압이지. 근데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곧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I가 곱하기 송전선의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인 송전 전압 V0가 이제 공급 전력 P0가 되는 거고요. 나의 경우에는 I나 곱하기 2V0가 되죠. 그 다음에 손실 전력을 봅시다. 손실 전력은 I 제곱을 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의 경우에는 I가의 제곱에 R이죠. 나의 경우에는 I나의 제곱에 저항이 바뀌었죠. ER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요것 때 요거를 구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i가 대신에 v0분의 p0를 해서 여기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i나 대신에 2v0분의 p0를 여기 집어넣어도 되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에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요 두 개의 b가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2대 1이잖아요. 얘가 더 작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요 i나를 그냥 작은 거를 i라고 두고요. 그러면 큰 거는 뭐가 되겠어요? i가는 이거의 2배인 2i가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모양이 간단해지죠. 그럼 얘는 4i 제곱r이 되고 얘는 i 제곱에 2r이 되니까 몇 대 몇이 됩니까? 2대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게 이게 손실 전력의 비를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비도 물어볼 수 있죠. 네. 물어볼 수 있고 조금 더 지저분하게 물어보면요. 이거는 잘 안 물어보는데 간혹 물어보는 경우 있는데 왜냐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 건데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의 비를. 그럼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은요. 옴의 법칙 쓰면 됩니다. V = IR이잖아요. 그럼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송전선의 저항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가의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은 I가 R이 될 거고요. 나의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은 I나 R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2IR이 되고 I 곱하기 2R이 되니까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이 같죠? 그러면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이 같잖아요. 그럼 R분의 V제곱으로 손실 전력을 구하면 맞아 떨어집니다. 그럼 얘는 R분의 V제곱이면 얘는 2R분의 V제곱이잖아. 그래서 손실 전력의 비가 역시 2대 1이죠. 그러니까 R분의 V제곱 써도 되죠. 근데 R분의 V제곱 쓰려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갔어야 되잖아. V를 또 IR로 구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야 되잖아. 실컷 I를 구해놓고 그치? 다시 IR로 V를 구하고 다시 V를 R분의 V제곱에 놓고 이런 게 되니까 이제 R분의 V제곱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I 제곱R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송전 문제는 이렇게 푸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그냥 아예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연립방정식 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거 관련된 문제 2개 풀어보고 핵에너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